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번 영상은 42페이지부터 우리 45페이지까지 작품 분석을 하는 그런 영상이 되겠습니다. 자, 제목은 참 좋은 울음터로구나 이렇게 느낌표로 끝나는 꽤 긴 제목인데요. 원래 이제 한문으로 쓰여졌던 글이에요. 그래서 호곡장론 여기 보이시죠? 호곡장론이라고 하는 불리는 그런 글을 이제 한글로 이렇게 옮겨 놓으면 이런 제목이 된다는 거죠. 자, 여기 선생님 중요한 말을 한 가지 했는데 바로 한문수필이다라는 겁니다. 작가가 누구냐면 아까 선생님이 앞에 영상에서 얘기했었던 박지원, 연암 박지원, 연암이라고 합니다. 호가 연암이에요. 연암. 박지원이 쓴 글인데 한문으로 썼다는 겁니다. 한문으로. 그리고 기행문이기도 하고요. 기행문, 기행수필이라도 됩니다. 고전수필이고요. 논리적이고 설득적이고 좀 철학적인 그런 사색, 생각 깊게 하게 하고 우리 교술갈래의 특징인 교훈성을 주기도 합니다. 제재는 광활한 요동벌판이라고 하는데 요동벌판이 어디를 말하는지 여러분 대부분 다 아시죠? 한국사에서 배웠을 건데 그 광활하다고 하는데 왜 얼마나 강활한지 일단 보죠. 다음 주제는 광활한 요동벌판에 다다라서 느낀 새로운 세계를 만난 그 작가의 어떤 기쁨 이런 걸 주제로 삼고 있습니다. 자, 특징이라고 한다면 이 글의 중요한 특징은 문답 형식이라는 겁니다. 문답 형식, 문답법이라고도 하는데 형식이 문답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한번 글을 볼 때 글의 구조를 체계적으로 한번 머릿속에 정리를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 글도 작품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을지 여러분 생각해 보면서 큰 덩어리가 이 작품의 큰 덩어리들이 한 몇 개 정도 나오는지 이런 걸 한번 이따가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작가의 어떤 창의적인 발상 이런 게 잘 나타나는 글이다. 연안 박지원만의 어떤 특징, 문체적 특징 이런 것이 잘 나타난다. 적절한 비유와 구체적인 예를 통해서 좀 실감나게 묘사하는 그런 특징이 있는 글이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제목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보면요. 글쓴이가 요동벌판을 바라보고 훌륭한 울음터로다 하고 크게 한번 통곡할 만한 곳이로구나 라고 말한 부분이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따온 것으로 작품은 호곡장론이라고 불린다. 7월 8일 갑신일을 맑음 일기처럼 이렇게 썼죠. 나중에 나오지만 이 글은 열하일기라고 하는 그 책에 들어가 있습니다. 열하일기 일기처럼 이렇게 몇월 며칠 날씨 이렇게 적혀 있어서 일기 같은 특징도 있지만 이 일기뿐만 아니라 뭐 여러분 알만한 유명한 뭐 양반전이라든지 허생전이라든지 호질이라든지 뭐 이런 유명한 수능에서 나와서 예덕선생전이라든지 이런 작품들이 다 수록되어 있는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열하일기, 열하일기다. 나올 텐데 열하일기라고 하는 책에 수록되어 있는 글이고요. 우리 학교 도서관에도 열하일기가 옛날 완전 그 원본이 아니죠, 당연히. 근데 그거를 이렇게 한글로 다시 번역해서 길게 이렇게 써놓은 책이 한 전집 같은 게 있습니다. 열하일기. 여러분 도서관 가서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자, 옛날 이런 고전 수필은 단계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크게 구조가 기승전결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처음 들어본 친구들 있을 텐데 기승전결이라고 하는 어려운 말이 아니고요. 기는 처음이고요. 결은 끝이라는 거고 기승전, 승전이 이제 중간에 해당하는 분인데 승은 약간 전개에 가깝고 전은 이제 약간 전환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뭐 중간인데 약간 전개가 승이라고 하면 좀 더 앞에서 얘기한 기에서 얘기한 걸 좀 발전시키는 얘기가 있다면 중간인 전에서는 약간 전환이 이루어져. 그런데 이런 얘기를 더 한다라고 하는 그런 중간 부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기와 결, 승, 전. 그래서 기승전결 4단 구성으로 되어 있다. 이글도 마찬가지로 4단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기부터 보시면요. 작가가 요동벌판을 보고 좋은 울음터라고 말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자,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잠깐 아래 선생님이 지도를 준비했는데요. 여기 한번 봅시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중국 청나라 당시 청나라 땅이 나오고 여기 이제 우리나라 예, 우리나라가 나오는데 이 여기 한번 보시면 여기가 이제 엄청나게 이게 산이 많죠. 산맥이 많은데 중국이 산맥이 왼쪽에 이제 많이 있지만 중국도 이제 문명 자체가 이쪽에서 많이 이렇게
많이 커진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만주라고 하는 땅은 요쪽에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를 보면 우리나라는 국토의 70% 이상이 다 이렇게 산맥으로, 높은 산맥으로, 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쪽 일부만 이렇게 평평한 땅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중국에 비하면은 훨씬 더 많은 산들이, 퍼센테이지가, 비율이 더 큰 그런 나라입니다. 자, 이걸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자, 요렇게 되는데요. 요쪽 부분을. 자, 지금 선생님이 여기 동그라미 쳐놓은 부분을 보시면, 자, 여기 우리나라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웬만한 전쟁, 고구려, 고조선부터 시작해서 고구려, 뭐, 그다음에 고려에, 조선에 이르기까지 많은 전쟁들이 있었잖아요. 살수 대첩도 있었고, 중국과 우리나라와의 그런 전쟁들 가운데서 우리나라가 이때까지 좀 잘 지켜지고 우리나라의 이 문화가 중국에 정복되지 않고 나름 잘 지켜줄 수 있었던 이유가 지리적인 부분에서 찾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면이 있냐면은 이렇게 산이 많아요. 이쪽 부분이. 우리나라는 물론 여기죠. 근데 일단 중국에서 넘어오려면은 여기가 요동 지방인데요. 지금 요 파란색 부분. 여기가 우리가 지금 여기 참 좋은 우름터로구나라고 하는 이 터. 지금 이게 사파 42페이지, 43페이지 나와 있는 넓은 땅 있죠. 그 땅에 해당하는 부분이 바로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인데 이제 박지원이 요렇게 압록강을 건너서 요렇게 가는 요 지금 얼마 안 돼 보이지만 요 부분 있죠. 요 부분 넓은 땅. 요 땅이 이렇게 넓은 땅인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쳐들러 오려면은 여기가 일단 산이에요. 요쪽까지가. 그래서 여기서 일단 첫 번째 빨간 동그라미 부분 보이시죠? 여기를 일단 통과해야 돼요. 옛날 고구려 땅은 뭐 훨씬 컸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한번 맞고 그랬었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또 여기서 이 요동 땅에 해당하는 우리나라도 여기 발해도 여기 정복했었고, 고조선부터 시작해서 고구려, 발해까지 다 이 땅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요동성 할 때 요 지역을 이렇게 막으면은, 요 지역을 이렇게 막아주면은, 어, 중국에 침략하지 못하게 아주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던 거죠. 그래서 여기 고구려의 성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를 지나오려면 이렇게 돌아서 압록강까지 건너서 이렇게 와야 되니까 굉장히 어려웠었던 그런 역사적 지리적인 그런 배경이 있다고 합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지금 살펴볼 이 글은 박지원이 어떤 그 열알기 자체는 박지원이 이걸 이렇게 중국에 당시 1780년 뒤에 나오는데요. 청나라 황제 권융제의 어떤 칠순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사행단으로서 갔는데 박지원은 이제 사행단 일원은 아니었고요. 그 팔촌 동생으로서 그 박명원이라고 하는 그 사행단 일원을 따라간 거죠. 그래서 따라가면서 좀 견문을 넓히고 청나라에 대한 아주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북학파라는 말 들어봤죠. 학습활동에 나오는데 이 북학파, 그러니까 중국의 어떤 앞선 문명들을 좀 좋아하고 잘 받아들이려고 하는, 중국을 오랑캐라고 무시하지 마라. 특히 청나라는 이제 한족과 달라서 무시를 많이, 우리 조선 사람들이 힘만 갖고 있지 문화는 발달하지 않았다라고 무시를 했었단 말이에요. 속으로는 대놓고는 못하지만.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어? 더 뛰어난 것들이 많다. 받아들여야 한다. 괜히 한족을 무너뜨린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었던 북학의 어떤 실학 중심의 사고를 갖고 있었던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죠. 자, 정사와 가마를 함께 타고 삼류하를 건넜다. 냉정에서 아침을 먹었다. 자, 이 부분에서는 일단 냉정이라고 하는 곳이 나오죠. 여정, 장소, 기행문에서 장소를 여정이라고 합니다. 여정이 나타나죠. 기행문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도 삼류하를 건넜다. 이런 부분에서도 장소가 나타나죠. 자, 그 다음 43페이지로 가죠. 심리 남직 가서, 심리라는 말이 나오는데 심리는 4km 정도 됩니다. 4km. 옛날 단위로 쳐서. 네. 심리 4km 정도 남직 가서 산 모롱이로 접어들었을 때였다. 태복이가 갑자기 몸을 조아리며 말 앞으로 달려오더니 땅 앞에 엎드려서 큰 소리로 아랜다. 태복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얘는 약간 하인 같은 그런 인물인 것 같아요.
백탑이 현신함을 아뢰옵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백탑이라고 했고, 백탑은 이따가 나오겠지만, 일단 현신이라는 단어부터 보죠. 현신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자신을 보인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이 백탑은 장소예요. 어떤 보이지 않는다라는 걸 봤을 때. 근데 이 하얀색 탑이 현신한다는 건 사람인을 말하잖아요. 이거 이렇게 나타나는 것, 백탑이 보입니다가 아니고 백탑이 현신하다라고 했으니까 의인법이 사용되었다라는 겁니다. 태복은 정진사의 마두다. 자, 마두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역마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그런 아랫사람이죠. 산모롱이에 가려 아직 백탑은 보이지 않았다. 재빨리 말을 채찍질했다. 수십 걸음도 못 가서 모롱이를 막 벗어나자 눈앞이 어른어른 하면서 갑자기 한 무더기에 검은 공들이 오르락 내리락 한다. 일단 검다라고 했으니까 시각적 심상이 그려지죠. 그림이 그려지듯 하잖아요. 갑자기 한 무더기의 검은 공들이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거예요. 광활한 요동 벌판을 보면서 현기증을 느끼는 모습입니다. 왜 이걸 공이라고 했을까요? 뭔가 너무 좁은 데서 갑자기 넓은 데가 탁 펼쳐져 나오는 그런 광경을 좀 이렇게 그려내고 싶었던 것 같아요. 나는 오늘에야 알았다. 인생이란 본시 어디에도 의탁할 곳 없이 다만 하늘을 이고 땅을 밟은 채 떠도는 존재일 뿐이라는 사실을. 말을 세우고 사방을 돌아보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손을 들어 이마에 얹고 이렇게 외쳤다. 자, 첫 마디가 뭘까요? 자, 이까지가 깁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요동 땅으로 딱 들어서는 그 과정인 거죠. 자, 승으로 가겠습니다. 자, 승의 중심 내용은요. 통곡할 만한 곳에 대한 정진사의 물음. 여기 지금 사람이 42페이지 보면 사람 두 사람이 나오는데 한 사람은 작가인 연한 박지원인 것 같고요. 한 사람은 정진사라는 사람인 것 같아요. 이 정진사가 이제 박지원이 훌륭한 울음토로다 이렇게 얘기할 거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하죠.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이제 작가는 대답을 하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이 연함의 글에서 이런 형태가 자주 눈에 띄는데요.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예덕 선생전이라고 하는 글도 있어요. 거기도 보면은 이렇게 물어보고 답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통곡할 만한 곳에 대한 정신사의 물음과 작가의 대답 한번 보도록 하죠. 훌륭한 얼음터로다, 울음터로다, 크게 한번 통곡할 만한 곳이로구나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일단 이 부분은 평범하진 않죠. 넓은 땅에 왔으면 좋다 이래야 되는데 울음을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참신한 발상이다라고 필기를 하시고요. 자, 정진사가 묻습니다. 자, 정진사가 묻는 것은 이 글에서 어떤 역할을 하냐고 하면은 자신을 좀 생각을 잘 드러낼 수 있도록 이끄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마치 여러분이 아직 안 배워봤지만 아마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메밀꽃 필 무렵이라고 하는 이호석의 그 단편 소설이 있는데 거기 보면 그 조선달과 허생원의 얘기가 나와요. 근데 허생원이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은 수십 번도 더 들은 이야기지만 조선달이라고 하는 사람이 같이 다니거든요. 근데 조선달이 계속 맞장구를 쳐줘요. 그래서 허생원이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야지만 이 소설이 전개가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역할을 정신사도 비슷하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도록 이끄는 역할을 하는 정신사의 역할이 보입니다. 하늘과 땅 사이 툭 트인 경계를 보고 벼랑간 통곡을 생각하시다니 무슨 말씀이신지 물었죠. 정진사가 물었습니다. 자, 물음만 나타난 건데 문답법이라고 적은 이유는 이제 뒤에 답이 나오니까 이 글의 이제 구조를 얘기했을 때는 문답법이 적절하다는 거죠. 이 글을 쓴 방법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정진사의 물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아래 그림을 보면은 자, 이 초상화가 박지원의 초상화입니다. 자, 박지원은 일단 1805년에 돌아가셨는데 1737년생입니다. 맨 뒤에 나오는데 선생님 계산을 좀 해봤어요. 그러니까 1805에서 1737을 빼면은 68이 나옵니다. 선생님 계산 맞죠? 네, 68. 그리고 이제 만 나이니까 우리나라는 플러스 1을 하면 69세에 돌아가셨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1780년대 아까 선생님이 얘기해준 그 얘기죠. 열하일기 나오면서 그 배경이 나오는데 1780년도에 이 글을 썼다고 보고 이 글을 썼을 당시에 박지원이 몇 살이었을까 추측을 해본다면 이제 1737을 똑같이 빼면 44세에 열하일기를 그리고 이 글을 썼을 때가 44세 언저리가 아니었을까. 당시 44세면은
좀 할아버지 뻘이죠. 나이가 많았을 것 같아요. 지금의 하고 달라요. 44세랑. 지금으로 치면 한 플러스 10살에서 15살 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 55세에서 60세 사이 되는 그런 사람인 겁니다. 자, 얼굴을 보니까 어때요? 눈꼬리가 위로 탁 올라가고, 수염도 이렇게 나고, 아래로 흰 수염이 나고, 약간 좀 무서워 보이죠? 그런데 알려져 있기로는 이 박지원의 얼굴이 실제 이 얼굴과 좀 많이 흡사하다고 해요. 이 그림 자체는 손자가 그렸대요. 그 개화기 이렇게 배울 때 박교수라는 사람이 이제 등장하잖아요, 나중에. 그 사람이 실제 박지원의 손자인데 그 사람의 형제가 이 초상화를 그렸다고 합니다. 그림의 조예가 있어서. 근데 박지원과 실제 많이 닮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좀 날카로운 느낌인데 그런데 이 외모와는 좀 다르게 실제 박지원은 이 글에서 우리가 항상 이 박지원이 쓴 글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수능에도 많이 나고 우리가 교과서에서도 많이 등장하거든요. 근데 선생님도 이 글을 보면은 그 박지원의 글은 좀 해학미가 많이 느껴지고요. 그리고 날카로운 비판이 담기는 풍자적인 그런 글들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정의를 내릴 수 있냐면요. 박지원은 좀 지식인이다. 당시 지식인일 것이다. 좀 풍자, 비판, 날카로운 비판, 풍자를 많이 하는. 게다가 해학도 좀 담고 있는. 풍자와 해학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설명한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풍자는 비판이 핵심이고요. 해학은 좀 따뜻한 웃음을 유발하게 하는 약간 연민을 자아내게 하는 그런 건데 어쨌든 둘 다 웃긴 거예요. 둘 다 웃기게 만드는데 어떤 지식인으로서의 그런 통쾌한 좀 재미있는 그런 지식인으로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 옆에 선생님이 또 요거 나무위키에서 찾은 이 사진인데 여기 박지원을 검색해 봤더니 이런 글들이 있었어요. 박지원이 이제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에게 보낸 편지 중 일부랍니다. 고추장 작은 단지를 하나 보낸다. 사랑방에 두고서 밥 먹을 때마다 먹으면 좋을 게다. 내가 손수 담근 건데 아직 푹 익지는 않았다. 자, 의외죠. 외모랑 좀 다르게 날카로울 것 같은데 내가 손수 담근 거 아직 푹 익지 않았는데 아들한테 이렇게 편지에다가 예, 고추장까지 이렇게 보내는 모습이 있고요. 이전에 또 보냈나 봐. 쇠고기 장조림은 잘 받아서 아침 저녁 반찬으로 먹고 있니? 왜 한 번도 좋은지 나쁜지 말이 없니? 무심하구나 무심해. 나는 그게 포첩이나 장조림 같은 반찬보다 나은 듯 하더라. 고추장 또한 내가 손수 담근 것인데 맛이 좋은지 어떤지 자세히 말해주면 앞으로도 계속 두 가지를 인편에 보내든지 말든지 하겠다 이랬답니다. 큰아들한테 이렇게 보냈답니다. 엄마도 이렇게 하기 쉽지 않은데 아빠가 어, 이렇게 하는 모습이 요새 이제 자취하는 자식들한테 보낸 것 같아서 귀엽다라고 하는 이런 글이 있었는데 저도 선생님도 재밌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박지원의 또 다른 면모를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옆에 필기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고요. 자, 작품의 구조라고 했죠. 자, 이 작품의 구조를 한번 살펴보면 크게 8덩어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부분이 여정중 태북이가 백팩탑이 있다고 알린 곳, 아득하고 광활한 곳에 닿은 충격을 받았었죠. 그리고 이제 전으로 넘어와서 훌륭한 오름토다다 하고 연암이 의외의 발언을 합니다. 그래서 정진사가 물어보죠. 왜 울음을 생각하십니까? 자, 그 다음 장에서 이제 연암이 답변을 할 겁니다. 칠정 모두가 울음의 근원입니다. 라고 얘기하겠죠. 칠정이 뭘까요? 이따가 보죠. 가슴 속에 답답한 것을 버림에 울음이 가장 좋다라고 자신의 생각을 얘기를 합니다. 정진사가 묻습니다. 우는 까닭을 칠정 중 어디에서 찾습니까? 라고 하니까 이거 크게 두 가지 물음을 한 거죠. 여기 이렇게 4번과 6번으로. 연암은 이렇게 두 가지를 답을 한 겁니다. 꾸미 없는 소리를 터뜨리는 가난아이의 심정과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결국 다시 길을 떠나는 커다랗게 보면 8개로 이렇게 덩어리를 나눠서 구조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그 다음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넘겨보세요. 그렇지, 그렇고 말고, 아니지, 아니고 말고, 천고의 영웅은 울기를 잘했고, 천하의 미인은 눈물이 많았다네. 하지만 그들은 몇 줄기 소리 없는 눈물을 옷깃에 떨굴 정도였기에 그들의 울음소리가 천지에 가득 차서 쇠나 돌에서 나오는 듯 했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다네.
사람들은 다만 칠정 가운데서 오직 슬플 때만 우는 줄. 자, 사람들은 이게 울음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말하는 거죠. 칠정은 희노애락 애오욕 이렇게 7개죠. 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희노애락 애오욕 아마 들어본 적이 있을 수 있는데 사람의 7가지 감정을 말합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7가지의 감정. 우리 뭐 인사이드 아웃 같은 거 여러분 봤는지 모르겠는데 그 보면은 그 희노애락이 뭐 그 사람 눈을 통해서 그 인물의 눈을 통해서 안에서 감정들이 막 조종을 하는 그런 걸로 묘사가 됐잖아요. 근데 동양 철학에서는 7개 감정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희노애락 애오욕이라고 하는 이런 7가지 감정이 있는데 이 7개의 감정 중에서 오직 슬플 때만 운다라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칠정 모두가 이 희노애락 애오욕 모두가 울음을 자아낸다는 것은 이제 작가가 생각하는 거죠. 그것을 모른다라는 거죠. 자, 이제 설명을 합니다. 7가지를. 기쁨은 흰데요. 아무리 사무쳐도 울게 되고요. 기뻐도 울게 되잖아요. 그리고 노여움이 사무쳐도 결국 울죠. 그 다음에 즐거움이 희노애락 락 사무쳐도 울게 되고 살아감이 사무쳐도 울게 되고 그 다음 애오욕 욕은 욕심이 사무쳐도 울게 되는 것이야. 근심으로 답답한 것을 풀어버리는 데는 소리보다 더 효과가 빠른 게 없지. 울음이란 천지간의 우레와도 같은 것이네. 그래서 우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지극한 정이 발현되어 나오는 것이 저절로 이치에 딱 맞는다면 울음이나 웃음이나 무엇이 다르겠느냐. 사람의 감정이 이러한 극치를 겪지 못하다 보니 교묘하게 칠정을 늘어놓고는 슬픔에다 울음을 짝지은 것뿐이야. 이 때문에 상을 당했을 때 처음에는 억지로 아이고 따위의 소리를 울부짖지. 그러면서 참된 칠정에서 우러나오는 지극한 소리는 억눌러 버리니 그것이 저 천지 사이에 서리고 엉기어 꽉 뭉쳐서 있는 것일세. 일찍이 가생은 자 가생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가생은 이제 옛날 사람이에요. 가인은 한나라 문제 때 등용되었으나 뜻을 이루지 말고 쫓겨났으나 장사원과 양왕의 대부로 있으면서 장시 정치적 패단에 대해 상소문을 많이 올린 것으로 유명한 그런 사람입니다. 자, 가생 얘기를 했는데요. 일찍이 가생은 울 곳을 얻지를 못하고 결국 참다 못해 벼랑간 선실을 향하여 한마디 길게 울부짖었답니다. 선실은요, 임금이 제사를 지내기 위해 목욕 제기를 하는 곳인데 이곳을 향해서 한마디 길게 울부짖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 이를 듣는 사람들이 어찌 놀라고 괴이하게 여기지 않겠는가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죠. 자, 이 내용은 지금 여기부터 여기까지 내용은요. 폐단을 바로잡으려는 뜻을 이루지 못해서 사무친 가생이라는 사람은 앞에 얘기했지만 등용되었었죠. 근데 여기 있으면서 정치적 폐단에 대해서 비판하는 상소문을 계속 많이 올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겠죠. 나쁜 당시 그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는 이게 안 좋은 소리니까요. 그래서 이런 사무친 가생의 처지에 공감하면 알 수 있으며 요동벌판이 한바탕 통곡할 만한 곳이라고 말한 이유를 짐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은 아닌 거죠. 이 넓은 땅을 보고 멋지다, 좋다 이게 아니라 한번 제대로 울어볼 만한 곳이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근데 이 이유가 자기가 이런 평소 생각을 갖고 있었고,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울 때는 울음, 그러니까 슬플 때만 운다고 생각하는데, 그 외에도 모든 칠정이 다 울음을 자아내는데, 그 울음이라는 것이 그래서 엄청나게 중요한 가치인데, 그 울음을 갖다가 제대로 이렇게 멋있는 곳에서 한번 딱 울만한 그런 곳이구나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울음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여기서 저자는 참된 칠정에서 우러나온 지극한 소리라는 거예요. 최고의 어떤 소리라는 거죠. 울음이라는 것은. 근데 이 장소가 한번 이런 멋진 울음을 울 만한 그런 잘 어울리는 그런 장소다. 적지다. 아주 적기적소에 딱 좋은 곳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자, 가볼게요. 정신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7장 가운데 통곡하는 사람에 관해서 정신사가 묻고 작가가 대답합니다. 이제 이 울음터가 저토록 넓으니 저도 의당 선생과 함께 한번 통곡을 해야겠습니다. 자, 의당 선생은 사물의 위치에 따라 마땅히 의당은 지금 뭐 이런 호 같은 게 아니고 저도 당연히 선생 박지원 당신과 함께 한번 통곡을 해야겠습니다. 오케이, 나도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통곡하는 까닭을 7정 중에서 고른다면 왜 7정 중에서 하나를 고른다면 왜 어느 것에 가깝게 왜 통곡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두 번째 물어봤죠. 그건 갓난아이에게 물어봐야 하는 것일세. 또 갓난아이라를 얘기를 하는데 뜬금없이 그 애가 처음 태어났을 때 느낀 것이 무슨 정인지, 7정 중에서 무엇인지, 그 애는 먼저 해와 달을 보고 다음으로 눈앞에 가득한 부모와 친척들을 보니 얼마나 기쁘겠는가. 희네요, 그럼 희. 이 같은 기쁨이 늙을 때까지 변함이 없다면 본래 슬퍼하고 노여워할 이치가 전혀 없이 즐겁게 웃기만 해야 마땅한 것이 아니겠나? 그런데 도리어 분노하고 한스러운 감정이 가슴속에 가득하여 끝없이 울부짖기만 한단 말이야.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곤 하지. 자, 지금 이 부분 줄거문 다시 보면요. 통곡하는 까닭이 갓난아이가 태어날 때 느끼는 감정과 같다라고 설명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괄호 한번 볼게요. 삶이란 성인이든 무미한 백성이든 누구나 죽게 마련이고 또 살아가는 동안에도 온갖 근심 걱정을 두루 겪어야 하기 때문에 세상에 태어난 것을 후회한다는 거죠. 먼저 스스로 울음을 터뜨려 자기 자신을 조문하는 것이라고. 참 특이하게 봅니다. 가난아이가 우는 이유는 이렇게 앞으로 내가 살아갈 인생이라는 게 참 힘들고 아주 누구나 죽을 것이고 또 근심 걱정을 계속 겪어야 하기 때문에 세상에 태어난 걸 후회를 먼저 해서 자기 스스로 먼저 울음을 터뜨려서 자기 자신을 이건 조문이라는 건 누가 죽었을 때 우는 거잖아요. 근데 가난아이가 스스로를 조문한다는 겁니다. 자, 가난아이 울음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 요렇다는 거네요. 요 부분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나요? 그 당시 사람들이. 이게 일반적인 생각인데. 하지만 가나이의 본래 정의란 결코 그런 것이 아니야. 당시에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었나 봐요. 선생님 좀 특이하다 생각했는데 일반적인 생각이었대요. 이 당시에. 자, 이것과 다르게 박지원 어떻게 생각하는지 봅시다.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는 캄캄하고 막혀서 갑갑하게 지내다가 하루아침에 갑자기 탁 트인 자궁에 있다가 갇혀 있다가 딱 세상 밖으로 나왔을 때는 갑자기 탁 트이고 훤한 곳으로 나와서 손도 펴보고 발도 웅크리고 있었는데 그걸 이제 다 펴겠죠. 그러니까 참 시원하겠죠. 아주 기쁩니다. 어찌 참된 소리를 내서 자기 마음을 한번 크게 펼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이 기쁜 마음이 제일 컸을 거예요. 이 기쁜 마음을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아까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슬픔과 울음을 연결시키는데 이 기쁨도 울음과 연결시킬 수 있다라고 저자가 앞에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펼쳐서 우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저 갓난아이 꾸밈 없는 소리를 본받아서 비로본 꼭대기에 올라가서 중국에 있는 그 산입니다. 비로본 꼭대기에 올라가서 중국에 있는 산이 아니고 여기는 금강산의 가장 높은 봉우리를 말해요. 죄송합니다. 비로본 꼭대기에 올라가서 동해를 바라보면서 한바탕 울어볼 만하고 장현 황해도 고을의 이름인데요. 금모래 밭을 거닐면서 한바탕 울어볼 만하니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요런 곳에 가서 요런 곳 높은 곳이고 여기는 금모래밭이라니까 어때 백사장 같은 넓은 곳으로 가서 한바탕 제대로 울어보고 싶다. 그러니까 아주 아름다운 경치를 보면서도 제대로 한번 울어보는 게 멋지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결론 부분으로 갈게요. 요동벌판이 느끼는 감정을 정리합니다. 이제 요동벌판을 내가 앞두고 있네. 여기서부터 산해관까지 1200리는 엄청 멀죠. 사방에 한 점 산도 없이 하늘 끝과 땅 끝과 맞닿아서 아까 우리 사진 봤죠? 어때요? 평평하게 우리나라에는 그런 땅이 잘 안 보이는데 요동벌판은 어마어마하게 크게 넓겠죠. 악교풀로 붙인 듯 실로 깨맨 듯 무슨 말이냐면 하늘과 땅이 이렇게 서로 맞닿고 있다는 거죠. 지평선이라고 하죠. 이거에 대한 비유적 표현을 듯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비와 구름만이 아득할 뿐이야. 이 또한 한바탕 울어볼 만한 곳 아니겠는가? 라고 작가가 이제 두 번째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울어볼 만한 곳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여정을 살펴보면은 한양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지나가서 여기서 이제 현재 위치가 여기가 되겠네요. 여기가 이제 지나가서 여기가 이제 요 강으로 지금 이게 이제 요동지방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 강이 이렇게 흐르고 요 강의 요서지방, 그다음에 요동지방, 그러니까 요동지방이 여기인 거죠. 그러니까 요동지방 현재 요 위치에서 이렇게 넓은 곳으로 나왔을 때
그 넓은 광경을 보면서 느끼는 감정을 이 글로 담은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어서 결국 도착지가 열하라고 하는 곳인데 북경에서 지나서 더 열하 이까지 가는 이런 날들을 기록한 글이 열하일기라고 하는 요 글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45페이지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나머지 선생님이 뭐 구구절절 설명 많이 했는데 여러분 빠진 게 있다면은 질문도 하시고요. 혹시 이렇게 이해 안 가는 부분 있으면은 또 선생님한테 얘기해 주세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녕.